오픈 AI뿐만 아니라 클로우드, 퍼플렉시티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에게 도전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M7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AI 중심 회사들조차도 그러면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저한테 질문한다면 2년 내에 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황천길과 천국의 갈림길로 늘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1등 하고 있으면 계속 1등 하겠죠. 그래서 그냥 M7이나 이런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은 와, 승률이 진짜 좋아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죠. 지루하다. 지루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뭐 그런 걸 발굴하시고 싶다.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최고의 서비스 경험에만 집중을 해요. 이런 기업을 딱 찍어서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여기가 또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AI 격변기 속 숨겨진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미래를 잡은 자와 또 놓친 자를 가려주실 두 분입니다.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 NH투자증권 노영래 대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AI 얘기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이 인공지능,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1950년대로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런데 이 AI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거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이 세상 모두를 놀라게 했던 사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깜짝 대결, 이게 시연이 되면서 AI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비로소 우리 일상 안에 AI가 제대로 각인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인공지능을 뭐 탑재하면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이보그라고 하죠. 인간의 이제 공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 AI와 그 관련된 로봇, 더 이상 뭐 팬시한 판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로 구현되고 이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가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해왔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글로벌 AI 발전 흐름 주요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시기별, 분야별로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발전은 크게 저희가 3단계로 얘기해요. 지난 100년을 보면. 네. 1940년도부터 해서 1960년대까지 해서 아주 초창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만들어졌어요. 기계가 공부하고 기계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아이디어는 그때 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때 연구했던 인공지능은 모두 다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상에 멈춰 있었고요. 두 번째 발전을 했던 시기는 그걸 다시 붐을 일으킨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예, 1980년대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출로 떼돈 번 일본이 이제 미래 뭘 해야 될까? 진짜 아톰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공지능 붐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세 번째 3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3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기계학습이고 그중에서 일부가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사한 게 딥뉴럴 네트워크예요. 그걸 쉽게 딥러닝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기술을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교수님이 끌어올리게 돼요. 그리고 최초로 2012년도에 이미지 인식 부분에서 인간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알파고를 넘어서서 대략 2017년, 18년도 무렵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제 초거대 인공지능 또는 초거대 언어 모델, 우리는 LLM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뭐 단속적인 건 아니고 연속적인 상황에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발전 동향은 어떠냐라고 보면 지난 3년 동안엔 챗GPT로 대변이 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언어 모델을 넘어서서 이게 멀티모달이라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읽고 음악도 같이 듣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또 표나 그래프나 예를 들자면은 AI가 차트도 공부하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모달리티를
학습해 가면서 대화 나누고 출력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하는 게 한 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챗GPT처럼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숙고를 하고 깊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중에서 트랜스포머 계열의 GPT나 또는 LLM들은 모두 다 hallucination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현상이죠. 환각 현상. 네, 환각 현상. 뭐라고 질문했는데 얘는 태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서 검색 기반한 AI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핵심 기술이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 근데 이 추론은 뭐냐면 자기가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한 걸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깊게 숙고하고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챗GPT는 질문하면 조금 이따 줄줄줄 대답하는데 얘는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하고 의심을 해요. 그리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자기가 다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검색을 자기가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LLM에서 에이전틱 AI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그것이 로봇하고 또는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는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까지도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물리 공간으로 AI가 들어오는 걸 피지컬 AI라고 하죠. 네. 그걸로 발전되는 그 길목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참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아까 뭐 아톰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정말 이제는 현실화된 그런 진보된 이제 타임라인 속에 저희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주식시장 쪽에서 AI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좀 본격적으로 좀 대두가 된 거는 2020년도 팬데믹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테마로 자리 잡았던 것은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예, 이런 키워드, 데이터 수집, 분석 이런 쪽에 좀 트렌드가 좀 집중되었다면은 2023년대부터 이제 1월 챗 GPT가 2022년 11월 출시 후 2달 만에 그 월간 사용자 수 1억을 돌파하였거든요. 센세이셔널했죠. 예, 그렇죠.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2023년 초가 좀 전환점이 아니었나. 단순히 조금 데이터를 그냥 수집 분석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그 생성형 AI로 대중화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제2의 빅테크가 될 만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전 세계 글로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주식 분석가들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적용되는 이 AI 슈퍼사이클, 이 시작점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 주식 시장, 우리가 이른바 M7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죠. M7을 위시로 한 이 AI 메가 트렌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뭐 이런 뷰가 아직도 팽배하죠. AI가 일상의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화, 또 나에게 맞는 AI, 이게 새로운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또 AI 에이전트의 원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글로벌 시장과 이 기술을 이끄는 M7은 어떤 준비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나요? 네, 우선 명확하게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네네네.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요. 에이전틱 AI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미장원이니까 네네. 미국 관점으로 보면 AI 에이전트가 아니고요. 에이전틱 AI예요. 에이전틱. 이 두 가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혼자 의사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개체를 우리는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에이전트고 우리 원장님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독립적인 유닛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각 개체들인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인공지능인 거예요. 아하.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뭐 M7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틱 AI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수직을 받는 게 AI인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틱은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여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AI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에 게 AI 에이전트라 그러면 그 각각의 개체, 독립적 개체를 의미하고 그게 AI더라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는 수많은 AI가 서로 협력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생태계와 그 체계 자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산업 생태계를 통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7 중심으로 본다면 가장 앞서가면서 여기다 몰빵을 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가면서 구글이 그거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죠.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혼자가 아니라 오픈 AI하고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그걸 이뤄가고 있는 거고, 오픈 AI와의 지금 관계가 삐걱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에이전틱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전략은 뭐냐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B2B 생태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포함을 한 그 안에 기업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ERP와 같은 것에 작동되는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룹웨어 같은 데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의 그 협업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서로가 협력하는 협업 도구 같은 거에 AI 에이전트를 집어넣어서 단기간 내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캡티브 마켓의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 시스템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구글의 전략은 조금 더 다릅니다. 구글은 요번에 제미나이가 새로 나온 것이 챗GPT보다 오히려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평가들 주위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3년 길게는 4년 동안에 속된 말로 오픈 AI에 죽 썼거든요. 구글이. 근데 그 모든 기술은 사실은 구글이 만든 기술이지 오픈 AI가 만든 기술이 아니에요.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 기술을 가져다가 고도한 게 오픈 AI지 오픈 AI가 오리진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3년의 투쟁을 통해서 최근 나온 제미나이는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한 거죠. 네네. 근데 구글의 전략은 그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기 위해서 A2A라고 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거 위에 제미나이를 얹고 G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구글의 클라우드를 연계시켜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어서 사실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은 둘로 양분된 거잖아요. iOS를 제공하는 애플과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나머지 모두. 이 지금 전략을 구글이 동시에 이제 더 큰 가져가고 판을 있는 짜고 거죠. 있었던 거군요. 더 큰 판을 짜면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제미나이를 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현재 제미나이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오픈 AI 사용하는 비용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그걸 통해서 들어온 서드 파티와 서비스 기업들을 생태계로 껴안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제 에이전틱 AI에서 구글이 가져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면에 이제 M7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핵심이 바로 메타죠. 메타. 근데 메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메타가 오픈 소스로 해서 라마라는 걸 내놓고 그 라마를 굉장히 확산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인 중국의 딥시크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라마를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경쟁을 오픈 소스 진영을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메타가 지금 고민에 빠지면서 거의 몇 조 원을 들여서 그 흔히 우리가 어커 하이어라고 합니다. 어퀴지션에서 M&A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가 급격하게 M&A를 진행을 하면서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핵심 인재 끌어들인 애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애하고 인도 애들이에요. 거기도 인재들은 다 중국 애들하고 인도 애들이 휩쓸어 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하려고 하고, 대신에 메타는 그거를 생태계를 오픈 소스로 만들어 가면서, 앞쪽에 있는 둘은 오픈 소스가 아니거든요. 네네. 만들어 가면서 대신에 그 위에 본인은 서비스를 얹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AR 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논하고 있는 건 누구냐? 여전히 그 밑에 셋에서 지금 GPU를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인 거죠, 아직은. 엔비디아. 네. 그리고 여기 에이전틱 AI로 가져가면서 엔비디아한테 더 큰 가능성을 주고 있는 거는, 기존의 챗GPT는 질문하면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금방 GPU 사용 시간이 되게 짧아요. 학습할 때 제외하고는요. 인퍼런싱을 할 때는, 추론을 할 때는. 근데 에이전틱 AI로 가면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AI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추론을 해요. 그래서 GPU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 에이전틱 AI에 관련된 투자를 더 늘리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M7 요 각자의 영역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세그먼트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더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M7 이들은 AI 기술 개발 그 최전선에 있는 그룹이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자사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M7 중에서 뭐 특이한 전략이라든가 그 전략을 바탕으로 강자의 면모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다는 조금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GPU를 기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뭐 애저 뭐 AWS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외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코어 BU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자기만의 조금 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고객사에게 좀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뭐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조금 좀 대체하려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M7 중에서 그 AI 관련되어서 조금 좀 부진할 수도 있고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는 두 개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마켓 와치라고 하는 좀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비말 파텔이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 이런 좀 오피니언을 좀 제시를 했는데 애플하고 테슬라는 더 이상 M7이 아니다. 예.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애플의 뭐 시리 뭐 인공지능 기능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의 관세나 뭐 이런 거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도 발생한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좀 정치적 이슈도 있고 중국 업체 압박도 크게 받고 조금 뒤처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본업은 잘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애플 테슬라가 나가게 되면 누가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이 들고 오신 거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 그리고 브로드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ASIC 그런 설계 그런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플, 테슬라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은 어쨌든 브로드컴도 뭐 정통의 강자기 때문에 사실 뭐 요새는 이제 M7이 아니라 뭐 배트맨이다 이 앞 글자를 따서 더 얹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어긋난 그런 스탠스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건 부연 설명인데 그 M7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좀 다른 각도는 있습니다. 지금 애플을 보면 대부분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뭐 맥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네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칩 설계 기술 그 중에서도 AI에 관련된 걸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은 엔비디아 못지가 않아요. 거의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에 경쟁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저한테 묻는다면 가장 강력한 데는 AMD보다 오히려 애플이 더 강력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폐쇄로 돼 있고 누구한테 수출하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투자가 도조라고 하는 자체 슈퍼컴퓨터와 거기서 만드는 그록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한 성장이에요. 아직은 좀 경쟁자들에 비해서 미약하긴 한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정치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을 한 3년에서 5년 동안에 지켜볼 만한 대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까 전에 노피비님께서 그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매니저가 테슬라랑 애플은 좀 당분간 좀 네. 아웃시켜도 된다, 배제시켜도 된다라고 해서 좀 관계자분들께서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봐도 네. 괜찮다라고 해서 좀 섭섭함을 달랬습니다.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냐는 질문보다는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좀 동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전 세계가 이제 초거대 AI, 이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국내는 이제 AI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AI 기술 종속국으로 자칫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경쟁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PU나 NPU 같은 것들이죠. 장비나 또는 공간에 그 해당이 기본이 되고요. 되니까요. 그거 위에 이제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또 그것들을 완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크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프라나 이 알고리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오픈 AI 이 둘은 요즘은 사실은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가장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죠. 구글이 1년에 쏟아붓고 있는 R&D 예산이 70조 원이거든요. 어마무시하네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R&D 예산이 30조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합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 현대, LG, 뭐 저희 같은 솔트룩스 같은 회사 몽땅 다 합쳐서 민간 다 합쳐면은 90조예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 출연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는 120조 내외인데 미국은 구글 한 회사가 R&D 비용만 70조예요. 거기에 뭐 무슨 시설 자금이나 이런 거 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중국에도 그런 회사가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네. 알리바바를 포함을 한 회사들의 R&D 자금이 대부분 50조, 60조의 수준에 다다르고요. 제가 지난주에 화웨이를 갔다 왔는데 화웨이만 해도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R&D 예산 그것도 인공지능이 아니라 무슨 뭐 로켓을 쌓아 올리는 우주니 뭐 바이오니 화학이니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수준이 되는 거죠. 정부 출연금에. 그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갭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1등, 2등이 중국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3등부터 10등까지는 개찐도찐이다. 큰 차이가 없군요, 격차가. 그렇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누가 3위, 4위, 5위냐 하는 게 무의미한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반도체로 만들어진 장비를 넣고 자기 스스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가? 그 위에 이제 통신을 포함을 한 자기 자국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회사들이 있는가? 그 위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체 LLM을 포함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얹어서 할 수 있는 독립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풀스택 전체를 보면 굉장히 부족하긴 해도 대한민국은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 전 세계에 사실은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국가예요. 사실은 반도체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만하고 중국을 빼놓고 나면 지금 일본 거의 반도체 포기 수준이잖아요. 질문해 주신 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보면 어떻게 했냐. 미국, 중국에서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지만 3등부터 10등 사이에서 보면 개친 도친 중에서는 그 전체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발전 방향을 보면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죠. HBM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NPU를 포함해서 자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아직은 비상장 기업들입니다만.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AI 100조 투자를 하는 것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거기서 충분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그렇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미국, 중국을 제외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중에서 5등 안에 들면서 3등의 지위를 갈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이 대한민국에 있겠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에너지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에너지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많이 쏟아부어야겠네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AI 경쟁이 아직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충분하진 않지만 이 전 세계 국가가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M7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이 AI 한 우물만 판 또 기업이 있는데 우리 저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또 솔트록스란 기업을 이제 AI 최강자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회자를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국내에서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분야인데요.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의 선두주자 리딩 기업으로 꼽히는 솔트록스 최근에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버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식 버전 그 AI 추론 기술 기반의 딥 리서치 요 기능을 탑재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강점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 그대로인데요. 챗GPT처럼 학습했던 거에서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사도 하고 조사된 결과를 검증도 하고 자기 학습했던 결과를 결합해서 리포트도 쓰고 또 자기 스스로를 에이전트로 변환을 시켜서 예를 들자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어딜 투자했는데 내 포트폴리오가 7개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내 관심 포트폴리오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뉴스를 수집하고 모든 공시사항과 모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 전체를 AI 에이전트가 보고 있다가 이슈가 있으면 저한테 알러트도 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알아서 마치 애널리스트처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해줘요. 근데 이 중심에 들어간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숙고하고 다단계 생각을 하는 추론 기술하고 에이전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 그 품질이 놀랍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문서만 만들고 답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팟캐스트 같은 것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토론하는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오늘 미장원에 3명이 나왔는데 AI 셋이 나와서 미국 AI 주식에 뭘 투자해야 될지 토론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질문하면 팟캐스트를 생성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심지어는 거기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내 정보하고 내 데이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를 넣으면은 AI가 내 맞춤형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AI를 다마고치처럼 키울 수 있고요. 그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AI 에이전트가 내 애널리스트로서 내 투자 상담사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직접 써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M7 얘기를 많이 했는데 M7 말고도 이 인공지능, 이 AI 메가 트렌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최근에 공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중소형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수익 성장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견인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인간의 감독이 좀 거의 필요 없는 요구되지 않는 이런 에이전트 AI 기반의 어떤 초기 트렌드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좀 리딩하는 M7도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들여다봐야 됐지만 좀 핵심 역할을 하는 좀 다른 똘망똘망한 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제시하실 수 이미 있습니까? 뭐 아실 분은 다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겠죠. 팔란티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국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더스트리얼 AI 특히 그거를 전체 에이전트로 자동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성장률과 실력을 가지고 있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뭐 창업자도 뭐 사실은 대단한 천재이고 또 막대한 자본을 갖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지금 등락폭이 큰데 어쨌든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봐지고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기회가 있을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은 자체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표준이 되고 있는 MCP라고 하는 것들을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못지않게 아하. 굉장히 강력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제품이 바로 클로드라고 하는 클로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켜볼 수 있는 회사라고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상장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용자가 높은 곳 중에 퍼플렉시티라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도 1년 반 만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해낸 기업이기도 하죠. 네네. 알짜는 어떻게 보면 비상장 그렇죠. 기업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텐버거는 시장 외에서 그럼요. 장외 시장에서 또 그럼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좀 관심을 선제적으로 뭐 갖는 것도 좋은 투자 스탠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노피비님,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누구나 좀 AI 산업을 선도하는 어떤 중요한 기업 지금 많이 찾고 싶어 하거든요. M7 이제 좀 지겹다라는 얘기도 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숨은 수혜주를 네. 찾아본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 같은 이제 뭐 증권사 출신들은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심 종목에 넣고 싶어도 일반 뭐 그 용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대비 그래서 숫자는 뭐가 나와 이거에 대해 집착을 하도록 그 예전부터 좀 교육을 좀 받았던 습관이 있어서 요즘은 제가 그걸 조금 약간 버리고 예, 좀 찾아보자 적극적으로 네네.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빅테크하고 좀 많이 차별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될 예, 텐데요. 그렇죠. 예. 아까 좀 잠깐 얘기 드렸던 그 코어 위브라든지 네. 예, 코어 위브 뭐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도 거의 뭐 100조 원 가까이 되고 이런 거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자꾸 이제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이나 이렇게 ASIC을 하면서 자체 칩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 벗어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의 그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도구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네오 클라우드 업체라고 네오클라우드. 예,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아직은 그 대중화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한 뭐 두세 달 이내로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어허. 예,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사스가 뭐 그렇게 한데 여기는 이제 GPU as a service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엔비디아 GPU를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원하는 만큼 그냥 효율성 있게 그렇게 렌탈 업인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GPU 렌탈 업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종목이 코어 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장 종목 중에 네비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얀덱스라고 러시아의 그 거의 뭐 카카오 느낌의 정말 뭐 검색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제재를 받아서 이 공동 창업자분 중에 한 분이 야 이거 못하겠다. 나는 이제 러시아 사업 다 그냥 딴 데다 매각을 해버리고 난 본연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유럽과 그 미국, 북미 쪽에 집중하겠다 해서 그 아예 얀덱스 사업부를 러시아 딴 데다가 매각을 해버리고 네. 그 독립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어위랑 비슷하게 네비우스 데이터 센터의 GPU, 뭐 서버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인프라들을 뭐 지금 한 20개 정도 고객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위 두 기업 모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직관적인 그런 영향력도 있고요. 이외에 좀 비상장 기업들 그 지금 비상장 기업인데 이제 투자할 기회가 없죠. 하지만 제가 이 비상장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IPO 할 때 예전에 한 달 전에 서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비상장 기업 중에 람다라든지 크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빨리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M7에서 좀 벗어나니까 굉장히 좀 이게 리프레시 되면서 예. 새로운 투자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